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오늘 한때 통신사 KT의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면서 증권거래와 온라인 수업, 식당 등 KT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고 직후 KT 측은 디도스 공격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염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KT 인터넷망에 장애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유무선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 통화까지 불통이었고 KT망을 이용하는 여러 대형 사이트들도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증권사 거래 시스템도 멈췄고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에선 입출금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식당과 상점 등에선 신용카드 단말기 작동이 안 돼 고객들과 업주 모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 중이던 학생들과 재택근무하던 직장인들도 화상 연결이 끊기면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같은 인터넷 장애는 전국에서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KT 측은 장애 직후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해 장애가 빚어졌다며 위기관리위원회를 가동해 신속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시간여 만에 라우팅 오류, 즉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 때문이라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데이터가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경로를 설정해주는 라우터에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오전 11시 56분을 기해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재난대응 상황실을 구성해 이번 사고 원인을 심층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시스템 오류나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도 KT 본사의 사이버 테러팀을 급파해 범죄 관련성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 다음 달 1일 위드 코로나 시작을 위한 방역 의료 분야의 정부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앞으로 3차례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방역을 완화할 계획인데 당장 다음 달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이 카페와 식당 등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인원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개최한 오늘 공청회에서 정부의 새로운 방역 대책이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확진자 수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달을 끝으로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데 다음 달엔 다중이용시설의 시간 제한을 풀고 12월 중순에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한 뒤 내년 1월 말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턴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학원, PC방, 독서실 등도 코로나19 이전으로 영업이 대부분 정상화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달부터 10명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음식을 먹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 식당과 카페에 한해 백신 미접종자를 일정 숫자 이하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10명 모임에 접종 완료자 6명 이상을 포함시키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노래방,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도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데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야구장 등에서 음식을 먹는 건 정해진 구역에서 접종 완료자만 가능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되 접종 완료 혹은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시설인 병원과 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할 때도 역시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초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모아 논의를 계속한 뒤 오는 금요일에 최종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상 회복에서도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K-방역을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기 마지막 예산안 시정 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한다며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 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본 예산 기준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은 604조 4천억 원.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확장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 재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이번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하다며 초당적인 예산안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위기 극복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준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시정연설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대장동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사전 환담에서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엄격한 지침으로 대장동 수사에 활력이 생기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시정연설에 대해서 민주당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담대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화자찬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이 과거를 미화하기 바빴고 줄줄이 새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논평했습니다. 정의당도 자화자찬 시리즈에 가려진 불평등을 외면한 연설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12억 원을 넘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이번 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 1,639만 원으로 지난해 10월 10억 971만 원보다 1년 만에 2억 668만 원이 올랐습니다. 전세값은 오름폭은 작아졌지만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지난달 3억 2,914만 원에서 이달 3억 3,08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손중성 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 검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출석을 계속 미뤄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지난 23일 손준성 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인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 등 소환 대상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피의자 조사나 체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이례적이란 지적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청구라고 밝혔습니다. 영장 심사 절차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공정한 처리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정치적 독립성 등을 최우선시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수사의 속도를 낼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의혹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김웅 의원의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달 안에 김 의원이 출석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에 수사 인력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공모 지침서를 직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민용 당시 투자사업팀장도 소환됐는데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오늘 오전 소환했습니다. 딸 박모 씨는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7억 원에 분양받았는데 현재 호가가 15억 원까지 올라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딸이 자녀 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 사실과 관련해 성남도계공 설립에 관여했는지, 유 씨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도 소환했습니다. 정 씨는 최근 언론 등에서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공모 지침서를 직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 씨는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그런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 상황과 임기를 못 마치고 사직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은 유동규 씨가 주도했고 유 씨가 해당 자리에 오르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한 차례 기각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번 주 안에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데이터 복구 분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유 본부장이 최근에 사용하다가 지난달 29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나오자 9층 거주지 창문 밖으로 던져 은폐를 시도했던 전화입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해 관련 작업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 압수수색 직전까지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의혹 무마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단서가 발견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에서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잠시 뒤 충청권 합동 TV 토론회를 갖습니다. 개연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의 대표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 후보는 또 주권자들에게 거짓말이나 헛된 약속을 하지 않고 한 번 한 약속은 지켜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부터 민생 행보를 시작하고 송영길 대표와도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선대위 인선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내 편 안 써도 내 편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사람을 쓰면 내 편이 되더라며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잠시 뒤 KBS 대전 총국에서 TV 토론에 참석합니다. 토론에 앞서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에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름 석자만 들어도 힘들어하실 그럴 분들의 입장을 제가 생각 못한 두 차례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렸고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시 비상경제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기 대응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당선 즉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e스포츠 종사자들을 만나 처우 개선책을 논의했고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을 두고 거짓말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개연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내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내일 면담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담으로 진행이 된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공공분양주택과 신혼 희망타운이 포함된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의 2차 사전 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 2차 사전 청약 대상은
11개 지구 1102가구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남양주 왕숙이가 1,412가구로 가장 많고 성남 신촌이 304가구, 성남 낙생이 884가구 등입니다. 추정 분양 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60%에서 80% 수준입니다. LH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와 성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3억에서 4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오늘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특별공급 대상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일반 공급 1순위 가운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기간이 3년이고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2일부터는 1순위 가운데 해당 지역 거주자 전체,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은 1순위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 접수 대상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오늘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원칙이며 이번부터는 모바일 앱인 LH 청약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서 사전 예약 방식의 현장 접수처도 운영합니다. 사전 청약 접수는 공급 유형과 신청 자격, 해당 지역 거주 여부에 따라 일정이 달라서 본인이 원하는 유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21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가산동 신축 빌딩의 가스 누출 사고의 경위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하 3층에서 누출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합동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중상자 1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사망자는 3명으로 늘고 부상자는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고 원인은 지하 3층에서 누출된 소화용 이산화탄소입니다. 셀프투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화 분말이나 아니면 물이나 이런 게 떨어져가지고 현장에 그럴 텐데 평상시와 똑같이 깨끗한 상태였고 당초 87리터짜리 가스통 123개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된 걸로 추정됐지만 소방당국은 실제 누출된 건 약 60개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담팀을 꾸려 공사 현장 관리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감식 결과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작동시키는 스위치가 손으로 눌려있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한 사람이 해당 스위치 근처에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실제 수동 작동에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화약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들이마시면 중추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업주가 소화설비 오작동을 막기 위한 조처를 했는지와 작업 전에 환기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들을 포함해 사고 당시 지하에 있던 작업자들은 대부분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들이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딱 누가 출발하는 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미국에서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보건당국의 승인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파우치 백악관 수석고문은 다음 달 초에는 어린이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미국 내 5살에서 11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권고 여부를 논의합니다. 화이자는 지난주 금요일 FDA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자사 백신이 5살에서 11살을 대상으로 90.7%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FDA도 백신 접종 이득이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은 이와 관련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접종 승인 절차까지 예정대로 잘 진행된다면 다음 달 둘째 주 안엔 어린이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Data look good as to the efficacy and the safety that vaccines will be available for children from 5 to 11 within the first week or two of November. 현재 미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명대로 지난달보다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이 가운데 20% 안팎이 소아 청소년층이라
5살에서 11살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진 브라질에서 이른바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가 보고돼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델타 변이의 하위 변이로 최근 영국 내 확진자의 1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코로나19로 막혔던 하늘길이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은 있지만 해외여행 상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외국인 관광객의 본격적인 방문에 대비해 준비가 한창입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주인 대신 인형이 해외여행길에 오릅니다. 인형이 떠나는 해외여행, 한 여행사가 출시한 이색 상품인데요. 여행사로 최애의 인형을 보내면 그 인형을 현지에 있는 가이드가 받아서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는 방식입니다. 솔직히 저희도 팀 내부에서는 이런 상품이 되겠냐는 반응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 연령대 분들은 이제 공감해 주시고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추진해보게 됐어요. 실시간 인증샷을 받고요. 나중에는 인형과 함께 기념품도 받는다는데요. 대리만족이죠. 하지만 이제는 곧 인형 말고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굳게 닫혔던 하늘길이 열리고 있어서인데요. 트래블 버블, 그러니까 격리 면제 여행 권역 협정을 맺은 사이판의 경우는요. 7월 말부터 여행을 갈 수가 있었고요. 싱가포르의 경우는 다음 달 15일부터 단체 여행은 물론이고 개별 여행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북미와 괌, 사이판, 스페인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20여 개 국가 그리고 중동 지역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이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 다음 달부터 방콕과 파타야 등 주요 도시를 접종을 완료한 40여 개국 관광객들에게 개방합니다. เปิดแล้วมันมีปัญหาก็ต้องปิดใช่ไหมเราก็ไม่อยากปิดทั้งหมดหรอกรู้ว่าทุกคนเดือดร้อนเราก็เยียวยาไปมันก็ไม่เพียงพออยู่แล้วนะเพื่อประทัง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정부도 발리섬을 한국 등 19개 나라에 개방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20%인 베트남도 다낭과 호이안, 하롱베이 등을 올해 안에 개방한다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좀 까다롭습니다. 백신 접종은 기본이고요. 태국의 경우는 입국 후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때까지 지정된 숙소에서만 머물러야 합니다. 사이판과 발리도 입국 후 닷새 동안은 역시 숙소에서만 머물러야 합니다. 발리의 경우는요, 이 비용을 자기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 사이판의 경우는요, 초기에는 예약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굳이 사이판까지 가서 호텔 격리를 할 이유가 있냐, 이런 까닭 때문인데요. 하지만 먼저 다녀온 이들의 입소문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격리 비용을 다 사이판 정부가 대거든요. 말이 호텔 격리지 최고급 호텔에서 누릴 거 다 누리는 휴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약이 급증했고 연말까지 꽉 찼다는데요. 그렇게 관광업계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명퇴에 휴직까지 개점 휴업 상태였던 여행사는 정상 출근 분위기로 전환을 했고요. 항공업계도 바빠졌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19개월 만에 하와이 노선을 재개하거든요. 항공사들도 속속 항공편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분주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서 손흥민 선수가 등장한 한국 관광 홍보 영상을 만들기도 했고요. Why am I so fun? It's because Korea is so much fun. 지난 3일에는 미국 대형 여행사 관계자들이 우리 정부와 국내 관광 상품 개발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하기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포함한 전통 놀이 그리고 K-팝, 영화, 드라마 촬영지들을 연계한 새로운 매력적인 한국 여행 상품들을 집중 개발해서 자, 그렇다면 자녀를 동반한 해외여행은 어떨까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괌이나 하와이는 부모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요. 자녀가 출국 전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다면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귀국 후입니다. 일단 백신 접종 완료자와 만 6세 미만의 자녀는 격리가 면제가 됩니다. 다만 6세 이상의 어린 자녀는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일반 내국인처럼요. 귀국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KBS 뉴스 정주주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이 엇갈린 흐름을 보인 가운데 코스피가 단계적 일상회복 기대감에 3020선을 넘기며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에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4.38포인트 상승한 3020.54에 코스닥은 0.76포인트 내린 994.31에 마감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나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매도세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며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위드 코로나 기대감에 항공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조선해양이 LNG 추진 PC선 수주 소식에 5% 이상 급등했고 두산중공업이 원전 사업 기대감에 13%대 상승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7만 원 선을 지켰지만 약보합으로 마감했으며 W게임즈는 지난 금요일 장중 최고가를 찍고 급락한 흐름에 이어 오늘도 3%대 하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8원 70전 내린 1168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오늘 독도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하늘에 구름만 많아지겠습니다.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출근길과 퇴근길에는 이 옷깃을 여미게 될 만큼 날이 많이 쌀쌀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공으로 별다른 구름이 없습니다. 대체로 쾌청한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요. 다만 밤 사이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에 안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내륙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시야가 많이 답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앞차와의 거리 넉넉하게 두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청주, 대구 6도, 광주 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청주 19도, 대구, 광주 20도 등으로 역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새벽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에, 아침에는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북부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